천지개벽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일본 최고 방송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석지감 하버드 출신 NHK 스타 PD가 전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현실. 50년 만에 처음이래요. 일본 최고 방송국 PD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방송사 NHK의 스타 PD가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NHK 글로벌 다큐멘터리부의 사쿠라 에밀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고 아버지는 NHK의 임원이셨죠.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시절 교수님들은 늘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강의하셨어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과 미러컬 안더 한 리버의 한국. 당시엔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도쿄 지국에서 3년간 일하면서도 한국은 그저 수치와 통계로만 접했죠. 하지만 지난달 도쿄 시부야에서 있었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부야 백구 앞에서 촬영을 하던 중 교복 차림의 여고생들이 제 마이크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저기 NHK 맞으신가요?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10대들의 수다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어요. 나카무라 유키와 아오키 리사, 17살의 두 소녀는 한국의 최신 기술과 문화를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 한국 앱으로 쇼핑해요. 새벽에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일본은 왜 아직도 이런 게 없을까요? 한국 친구들은 지하철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는데 우리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너무 부러워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저는 밤늦도록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찾아보았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거시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기술 세계 1위. 한때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일본이 선두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순위가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 국장님을 찾아갔죠.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의외로 단호했어요. 때가 됐군요. 에밀리 씨라면 양국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제작진이 꾸려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석 카메라맨 타나카 켄지 씨, 리서치의 달인 스즈키 마리코 씨, 그리고 음향 전문가 야마다 히로시 씨. 우리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만난 첫 광경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가며 입국 신고를 하시더군요. 저희 팀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 일본 현금으로 표를 사려다 겪은 에피소드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자동 발매기가 제가 내민 일만은 지폐를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당황하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지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께서는 손수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이 낯설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을 때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혼잡도까지 알려주더군요. 우리의 수석 카메라맨 타나카 씨가 20년 전 촬영했던 서울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님 믿기지 않네요. 20년 전만 해도 일본 지하철을 따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처지가 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안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환승 정보를 보여줬고 와이파이는 기본 휴대폰 충전기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지하철에서 아직도 종이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찾는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73세의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지하철 앱으로 경로도 찾아보고 실시간 도착 정보도 보고 편의점 결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딸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보니 정말 다양한 앱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부터 음식 배달 앱, 은행 앱까지. 심지어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계셨어요.
강남역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심지어 버스 안의 빈자리 수까지 알려주더군요. 우리 팀의 리서처인 스즈키 씨는 자료를 찾아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세계 1위래요. 버스가 5분만 지각해도 실시간으로 사과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간 촬영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 있었는데도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가 미리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역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이동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면서도 노약자석 근처에 연세 드신 분이 타시면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특히 보기 좋았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배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지.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에요.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지의 차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 테헤란로의 스타트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실리콘밸리를 수없이 가봤지만 이곳의 열기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2023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만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만난 건 31살의 김민준 대표였습니다. 직원 100명이 넘는 핀테크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은행 ATM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죠. 왜 아직도 실물 카드가 필요할까?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은 연매출 500억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민준 대표의 회사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영어로 회의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남아 시장 분석이 한창이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묻자 민준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요. 1억 원의 지원금에 사무공간까지 제공받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일본 도쿄에서 만났던 모리 타케시 씨가 떠올랐어요. 29살의 그는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20대 청년 중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고작 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27살의 이서연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친구 셋과 함께 시작한 그녀의 회사는 이제 2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학교에서 창업 휴학 제도도 있어서 1년 동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실패해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어요. 서연 대표의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수면실이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할 때 직원들이 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는 눈치 보며 칼퇴근하는 문화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하되 책임감 있게 일하는 문화를 지향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근처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6학년 교실에서 나만의 회사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었죠. 우리 반은 환경을 생각하는 장난감 회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 학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투자자들의 태도였어요. 저희는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가를 더 신뢰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니까요. 한 벤처 캐피털 대표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일본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안주가 그들의 날개를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 날개짓할 때 우리 청년들은 안전한 둥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취재 나흘째 서울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김민준 대표가 새로운 사무실 계약을 위한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죠. 에밀리 씨, 사실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민준 대표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종 증명서 하나를 받으려면 관공서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해요. 보통 반나절은 걸리죠. 그러자 민준 대표가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전자정부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급되는 걸 보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 법인 설립도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일본은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우리 팀의 리서처 스즈키 씨가 찾아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처리 속도는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해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은 30초,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1시간, 법인 설립은 단 하루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자서명 제도였어요. 일본은 아직도 실인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지만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본은 신청사항을 펜으로 적은 뒤 신청하고 몇 시간 또는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난 뒤에 우편으로 받거나 다시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신청 서류를 받아야 하죠. 이런 사실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다른 현실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박준호 국장님의 설명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화될 수 있었던 건 IMF 외환위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죠. 1997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우리는 전자정부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박 국장님의 말씀처럼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2001년에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했고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더군요.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변화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수했고 팩스와 도장 문화에 안주했죠. 디지털 화율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했어요. 한국이 98%를 달성한 반면 일본은 고작 7.5%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할 때 일본은 수작업으로 서류를 처리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어요. 도쿄도의 경우 지원금 신청 서류 처리를 위해 공무원 400명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료주의적 문화도 큰 걸림돌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부서 승인이 필요하고 한 부서라도 반대하면 전체 계획이 무산되는 실정이었으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스즈키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이 28위로 추락한 것도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문화산업 현장에서 마주친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서울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최근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이 빌보드 핫백에 오르며 세계적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였죠. 사장실에서 만난 박성준 대표는 K-팝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연습생들에게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교육합니다. SNS 마케팅도 10개의 언어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2020년 일본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미국 진출 시도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라시는 브루노 마스에게 70억 원을 지불하며 미국 진출용 곡을 의뢰했고 빌보드 1위를 할 경우 추가로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MTV, GMA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되었고 차트에서도 곧바로 사라져버렸어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유튜브,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팬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려 노력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디지털 전환의 차이였습니다. K-팝 산업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CD 중심의 전통적인 음반 산업에 머물러 있었어요. 2022년 기준 일본 음악 시장에서 CD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연습생들의 훈련 시스템도 달랐어요. 한 연습실에서는 20명의 연습생들이 VR 기기를 착용한 채 전 세계 각지의 공연장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공연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 공간이에요. 데뷔 전부터 월드 투어를 경험하는 셈이죠. 저녁에는 한 K-팝 아이돌 그룹의 온라인 팬미팅을 참관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었고 AI 통역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과의 소통은 제한적이었고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 미미한 수준이었죠. 이런 차이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야마다 씨가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때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서울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았어요.
먼저 찾은 곳은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구역이었습니다. 기자님, 이 버스는 승객이 없을 때는 전기 충전소를 스스로 찾아가서 충전하고 러시아워 때는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요. 프로젝트 매니저의 설명에 우리 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시설이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통은 AI가 수거 시기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가로등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밝기를 높여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실증단지도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가 수소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 플랫폼으로 보고 있어요. 차량 내부가 곧 생활 공간이 되는 시대가 올 테니까요.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는 그야말로 미래도시의 중추신경 같았어요. 교통, 통신, 에너지 등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도시 전체의 효율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슈퍼시티 구상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타나카 씨의 한숨 섞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 위기 이후 과감한 구조 조정과 디지털 전환, 청년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귀국 후 첫 방송에서는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다가올 10년이라는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현재가 일본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싶어요. NHK 특파원으로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젊은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힘들었던 그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시던 그 마음, 자녀들 교육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시던 그 정성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K-팝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들은 해외 반응, 외국에서 느낀 자부심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의 미래 기술이 바꿀 우리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NHK 사쿠라 에밀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